편지죠. 네네. 그 편지에서 포에바한테 아까 독불연부에 실은 해겔 법철학 비판 서론을 같이 보내요. 보내면서 이제 편지를 쓴데 거기 보면 그런 기절이 있어요. 뭐 아부를 해요. 선생님의 미래의 철학. 이게 이제 1843년에 나온 포에바의 책인데 원제는 미래의 철학의 근본 원리 하는 거예요. Grundsätze der Philosophie der Zukunft인데 선생님의 미래의 철학과 신앙의 본질 이건 원제는 Das Wesen des Glaubens im Sinne Luthers 루터의 정신에서 루터의 의미에서의 신앙의 본질 이건 44년에 나온 거예요. 요 선생님의 미래의 철학과 신앙의 본질은 분량이 얼마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독일 문헌 전체를 다 모아놓은 것보다 더 무게가 많이 나갑니다. 더 중요합니다. 이거예요. 분명히 데려오고 싶었네. 자기도 이걸 맡았으니까 이걸 키우고 싶었겠지. 그런 인사가 필요하고. 그런 말을 하면서 선생님께서는 의도적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이글들에서 사회주의의 철학적 기초를 부여했고 선생님의 쓴 글은 선생님 뜻이 어떤지 몰라도 사회주의의 철학적 기초를 제공한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요. 공산주의자들은 그 연구를 즉시 그런 식으로 이해했습니다. 나 같은 공산주의자들은 선생님의 연구를 이건 사회주의의 철학적 기초를 제공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이런 말도 보면 사회주의하고 공산주의가 막 섞여서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인간들 사이에 실제적 구분에 기초한 인간들과 인간들의 통일, 추상이라는 하늘로부터 현실적인 땅으로 끌어내린 인간유라는 개념, 아까 인간유, 멘션 가퉁이라고 그랬죠. 그죠? 이걸 하늘로부터 땅으로 끌어내렸다는 거예요. 포일바는. 이걸 멘션 가퉁이라는 개념을. 근데 이 개념이 바로 사회라는 개념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딱 해요. 선생님이 말한 멘션 가퉁은 바로 내가 말하는 사회다. 이렇게 딱 끌어오는 거예요. 그 포에바는 정치는 너무 적게 이야기를 했다. 사회는 너무 적게 이야기했다. 이런 말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의도인지 아닌지 몰라도 선생님이 말씀하신 멘션 가퉁이라는 거는 바로 사회 이거의 개념이다. 이런 식으로 싹 땡기쁘는 거예요. 여기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뭐예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편지는 경제학 철학 수고를 거의 끝냈을 때 보낸 편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경제학 철학 수고에서 막스가 가퉁이라는 용어를 썼을 때 mention 가퉁스베젠이라는 말을 썼을 때는 아까 포에바에서 썼던 가퉁스베젠하고 좀 다를 거라는 거예요. 똑같은 용어를 포에바 용어를 그대로 가져와 쓰더라도 뭐예요? 어떤 식으로 다르다고 지금 생각을 하냐면 포에바는 그냥 멘션 가퉁을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말하는 사회다. 이렇게 바꿔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가퉁스베젠이라는 말을 쓰더라도 이거는 똑같은 용어를 써도 굉장히 다르게 해석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막스와 포에바의 관계를 이걸 좀 보자는 게 이게 이제 가퉁스베젠이라는 말을 우회 봐야 될 건가 때문에 그래요. 예. 이제 포에바한테 가퉁스베젠은 아까 우리가 봤다시피 거의 인간의 인간적 본성 비슷한 거잖아요. 인간의 본성 비슷해서 이걸 우리가 뭐 옮기면 유적 본질로 옮기는 게 적확한 옮김말이겠죠. 근데 이거를 가퉁스베젠이 아까 멘션 가퉁이 사회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가퉁스베젠이
어떻게 보면 유적 본질로도 옮길 수 있지만 유적 존재로도 옮길 수가 있어요. 아까 베젠이 세 가지 뜻이 있다 그랬잖아요. 유적 존재로 옮기면 어떻게 되냐면요. 가퉁스 베젠은 사회적 존재라는 말과 같은 뜻이 돼버려요. 유락하는 게 사회가 되면 가퉁스 베젠은 게젤샤프트레스 자인과 같은 뜻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유적 존재가 사회적 존재의 다른 말이 돼버려요. 네네. 이래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막스의 경제학 철학 수고 내에서도 그렇게 읽힐 수가 있어요. 막스의 귀절이 어떤 귀절을 보면 가퉁스 베젠 유적 본질 같기도 하고 어떤 귀절을 보면 유적 존재 같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읽힐 수가 있어요. 막스가 포에르바의 용어를 가져오긴 가져왔지만 그대로 사용은 안 했지만 포에르바식으로 이해되는 기절이 있기도 하고 사회적 존재식으로 이해되는 기절이 있기도 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 그 말씀을 하나 드리고 그런데 이제 사회가 이제 굉장히 이제 좀 다르다 그랬잖아요. 사회가 다른 게 경제학 철학 수고에서 사회락 하는 거는 사회는 게젤샤프트는 인간과 자연의 완전한 본질 통일이다 그래요. 본질 통일로 옮긴 거는 Wesen's Einheit예요. 이게 어떤 거냐면 삼위일체론 이야기할 때요. 성부, 성자, 성신의 Wesen's Einheit 그러거든요. 일체. 예, 그 뜻이에요. 사회가, 우리는 사회하면 인간과 인간 간의 이 관계만을 염두에 둘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당시 막스한테 사회는 자연과 인간의 완전한 Wesen's Einheit. 이 자연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연이. 그게 이제 되게 이제 독특한 거예요. 사회 개념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이해를 주는 건데, 이걸 이제 다시 좀 설명을 해봅시다. 인간은, 막스한테 경제학 철학 수고에 나오는 말이, 인간은 자연 존재의 일부예요. 자연적 존재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린 기본적으로 육체를 가지고 있잖아요. 육체를 가지고 있고, 또한 자연을 대상으로 해서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 생명을 유지를 해내는 생산활동을 하잖아요. 자연적 존재인데 자연의 일부이고 자연적 존재예요. 그런데 인간적인 자연적 존재예요. 인간은 자연적 존재인데 그냥 자연적 존재가 아니라 구분되잖아요. 일반 자연적 존재랑 인간적인 자연적 존재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사회는 인간과 자연의 본질 통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사회라는 말을 우리가 연결시키면 인간은 인간적인 자연적 존재라고 그랬을 때 인간적인 자연적이 사회적하고 이퀄이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인간적인 자연적이 사회적하고 이퀄이 될 수 있고 그때 그 사회적이라는 의미가 유적하고 이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 사회적 존재라는 말을 우리가 유적 존재라는 말로 이해를 한다면 그 유적 존재라는 말의 그 유적이라는 말은 인간적인 자연적이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보통 사회학하면 자연을 배제한 자연을 사상한 자연을 빼고 사회를 생각하잖아요. 보통은 우리가 흔히 사회락, 인간 사회락 하면 자연과는 다른 인간과 인간 간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 관계에서 빚어지는 질서, 구조, 체제 뭐 이런 것들 우리 사회라고 보통 이해하잖아요. 그죠? 근데 막스에서 이 경제학 철학 수고에서 사회의 개념은 자연을 배제한 그 사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사회 개념 자체가. 예? 그 사회락 하는 거는 육체를 가진
자연적 인간, 육체를 가진 자연적 인간 없이는 존립할 수가 없는 거죠. 일단 그런 의미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자연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인간의 비유기적 몸이라 그래요. 그 당시 마르크스의 표현을 빌면 unorganischen Life예요. 비유기적 신체가 자연이에요. 인간의 몸이에요, 자연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개별 인간의 육체는 요 자체로 유기체제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인간의 몸인데 비유기적 몸이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자연을 봐요. 일단 인간은 육체를 가진 자연적 존재로서 인간, 그 다음 자연은 인간의 그 자연을 자신의 비유기적 몸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인간. 이런 인간 없이는 사회가 성립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죽지 않기 위해서는 자연하고 끊임없는 이 교호 과정 속에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몸이 인간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자연은 인간의 비유기적 몸이에요. 그런 인간이 인간적인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런 인간이 인간적인 관계를 맺어요. 그래서 인간적인 관계라 하는 거는 그 자연적 존재로서 인간, 사회라 하는 건 지가 인간적인 자연적, 이거하고 사회를 한 이코를 시켜보자 그랬잖아요. 이건 순전히 이제 지가 그냥 이해해 보려고 한 말인데, 그걸 이코를 시켜보고, 그걸 유적이라 하는 것과 이코를 시켜보자는 거예요. 인간적인 자연적 했는데, 자연적인데, 자연적 관계를 맺는 게 아니라 인간적인 관계를 맺어요. 그죠? 인간적인 관계를 맺음으로써 사회가 성립되는 거잖아요. 그 인간적인 관계에서 그 인간적인 게 뭐냐? 인간적인 게 뭐냐 하는 걸, 인간은 유에 대한 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유를 대상으로 삼아요. 인간이라 하는 거는 지한테만 사로잡힌 게 아니라 인간이라 하는 유 있잖아요. 이거를 대상으로 해요. 그 유에 대한 의식이 있어요. 거의 포일바하고 같죠, 이거는. 유에 대한 의식이 있고, 유로서의 자기 자신과 관계를, 자기 자신도 인간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유로서 자기 자신과 관계를 해요. 그 유로서의 자기의식이 있어요. 이건 거의 포일바가 이야기한 거랑 같죠. 그런 의식적이고 자유로운 생산활동을 하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 인간적이라고 했을 때, 이 경제학 철학 수고에서 인간적 본질이라고 했을 때, 그 인간적에서 딱 눈에 띄는 거는 의식적인 자유로운 활동이에요. 의식적인 자유로운 활동. 이게 이제 동물하고 구분되는 거예요. 자유로운 활동 하는 게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것 같아요. 육체적 욕구, 개체가 가지고 있는 육체적 욕구에 지배당하지 않는, 왜냐하면 유로서의 의식이 있으니까, 의식적이다 하는 거는 거기에 그대로 옴짝달싹 못하게 사로잡히지 않고 유로서 자기 자신을 대하고 유로서 인간과 관계를 하고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의식적인 따라서 자유로운 뭐 이런 식의 표현이 이어지거든요.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활동 그 자체는 뭐예요? 자연적 존재로서 인간이 자연적 대상을 가지고 하는 활동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여기에 다 결합이 돼 있어요. 그래, 이미. 의식적인 자유로운 활동이라고 해서
하지만 이 활동 그 자체는 또 자연적인 거예요. 그죠? 이걸 빼놓고는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일 때 노동이라 하는 건 이런 활동의 일환이에요. 노동이라 하는 건 이런 의식적인 생명활동, 이런 의식적인 삶활동이 노동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자본주의에서는 이 노동이, 이런 노동이 소외된 노동이 돼쁘죠. 그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유적 본질로부터의 소외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이제 그걸 딱 정식화시킨 말을 한번 해볼게요. 경제학 철학 수고에 나오는 말인데, 소외된 노동은 따라서 3, 그 1, 2, 3, 4 이렇게 번호를 매겨놨어요. 1이 이제 노동의 생산물로부터의 소외고, 2가 노동활동으로부터의 소외고, 3, 인간의 유적 본질을, 여기서 나오는데, 인간의 유적 본질을, 그놓고 하는 말이, 인간의 정신적인 유적 능력뿐만 아니라 자연도, 이런 말이 나와요. 정신적인 유적 능력 했을 때 우리가 얼핏 드는 게 이제 의식적인 자유로운 뭐 이거하고 연상이 되죠. 그 능력뿐만 아니라 자연도 그에게 낯선 본질로 인간의 개인적 생존의 수단으로 만들어버린다. 소외된 노동은 인간의 유적 본질을 인간의 개인적 생존, 엑시스텐스의 생존 또는 실존의 수단으로 만들어버린다. 아까 포에르바에 따르면 유적 본질이 궁극적인 목표가 돼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완전한 사랑, 뭐 이런 식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유적 본질인데, 인간이라 하는 이 유의 본질인데, 이게 개인적 생존의 수단으로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소외된 노동은 인간에게서 그 자신의 몸도, 그의 바깥의 자연도, 그의 정신적 본질, 그의 인간적 본질도 소외시킨다. 이것이 가퉁스 베젠으로부터의 소외의 내용이에요. 이걸 보면 자연도, 몸도, 자기의 정신적 본질, 인간적 본질도 소외시킨다. 이래 되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정신적 본질, 인간적 본질, 이거를 자꾸 유적 본질로 해버리면, 이거를 유적 본질로 만약 생각을 해버리면, 그렇게 돼요. 마치 포에바가 유적 본질을 이성, 의지, 마음, 이렇게 규정을 했듯이, 인간한테는 의식적인 자유로운 활동, 이게 인간의 유적 본질이 딱 됐고요. 이런 식으로 어떤 초역사적인 어떤 본질이 딱 규정이 되잖아요. 여기 딱 규정이 돼. 그러면 지금은 그걸 구현을 못해. 그게 소외야. 그러면 목표도 딱 정해져 있어. 목표는 뭐예요? 이걸 다시 회복해야 돼.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소외론이 비판을 받아요. 이걸 이제 본질주의라 하기도 하고, 목적론이라 하기도 하고, 이게 이제 해겔식이잖아요. 해겔의 역사철학 이야기를 우리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지만 단순화시켜서 이야기를 하면, 정신이 자기를 외화시켰다가 대상화시켰다가 다시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는 걸로 이렇게 역사가 완성이 되잖아요. 이런 구도예요. 원래 소외되지 않은 상태였다가 원래 뭐가 있어, 본질이 있어. 근데 여기에 소외돼. 다시 그 목표도 원래대로 돌아가야지. 이 본질을 회복해야지. 이래 되잖아. 이런 식으로 보면 그 여기서 말하는 인간적 본질, 정신적 본질, 뭐 익힌 거를 유적 본질로 봐버리면 유적 본질이 돼요. 가퉁스 베젠을. 유적 본질이 되고 이것으로부터 소외가 돼요. 근데 요 막스가 한 말을 자세히 여러 데서 보면
이것뿐만이 아니야. 자연, 자기의 몸, 이것까지 다 포함이 돼. 그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인간적인 자연적. 이게 유적이다. 이게 사회적이다. 마크스한테는. 이래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가퉁스 베제는 차라리 유적 존재라고 옮겼을 때 이런 맥락에서는 오히려 더 잘 들어온다. 근데 요거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마저 말씀을 드리고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 이제 이런 식이죠. 그래 이 텍스트가 읽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자꾸 이제 이걸 포열바의 용어들을 가져오면서도 아까도 말했죠. 자기 쪽으로 땡기려고 한 거고 자기식으로 전용을 하려고 한 것 같다. 막스가 가퉁스 베젤이라는 말도 꼭 포열바 그대로 사용한 게 아닌 것 같다. 전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쓰인 가퉁스 베젤은 유적 존재라고 보는 게 오히려 텍스트를 이해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다. 그런데 군데군데는 또 포열바식으로 이해될 수 있는 기절이 없는 건 아니다. 요게 좀 혼재되어 있는 게 경제학 철학 수고다. 근데 대세는 가퉁스 베젠이 포열바식하고 다르고 오히려 뒤에 45년에선 포열바에 관한 태제들에서 나오는 식으로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는 여지가 더 많다. 지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쪽이에요.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쪽이라면 다시 이제 말씀을 드리죠. 다시 이제 말씀을 드리면 경제학 철학 수고에서 인간적 본질 하는 게 인간적 본질, 정신적 본질 이런 표현이 아까 자유로운 의식적인 자유로운 활동 뭐 이런 식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해가 되면 이 대목들이 어떤 데서는 인간학적으로 이해되는 뜻하다. 인간학적으로 이해된다 소리는 이거는 개별 인간, 개인 속에 다 내재하는 추상물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여기 다 있어.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대목이 있는 반면에 이게 사회적이라 하는 말은 이제 뒤에서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한번 봅시다. 여기 이제 말끔하게 딱 정식화되는 게 포열바에 관한 태제라 그랬어요. 불과 이제 1년 사이인데, 그때 고무렵에 같이 쓴 게, 독일 이데올로기라 그랬고, 45년에서 46년 사이 독일 이데올로기에서 하는 말이, 이런 말이 나와요. 포열바가 유물론자인 한 그에게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며 그가 역사를 고찰할 한 그는 유물론자가 아니다. 그런 식의 딱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쉽게 이해를 해요. 아까 앞에서 포열바는 자연을 너무 많이 언급하고 정치는 너무 적게 언급한다고 했잖아요. 유물론자로서 자연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 정치는 너무 적게 한단 말은 뭐예요? 역사는 그래 유물론자인 한 그에게는 역사가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를 고찰할 한 그런 유물론자가 아니다. 봅시다. 아까 뭐예요? 사회를 바꾸려면 뭘 해야 된다 그랬어요? 역사를 진보시키려면 사랑과 우정의 인간적 공동체 뭐 그런 식의 있잖아요. 이런 식이요. 이건 유물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포열바는 유물론자인 한 그에게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며 그가 역사를 고찰하는 한 그는 유물론자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그 독일 이데올로기에서 딱 포열바에 대해서 딱 규정을 하죠. 그러면서 포열바에 관한 태제들에서 보면 좀 길지만 이게 워낙 유명한 거니까 다시 앞에서 이야기한 거하고 비교를 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6번 태제에 그런 게 나와요. 포열바는 종교의 본질, 종교적 본질을 인간적 본질로 아우플레전한다. 종교의 본질을 인간적 본질로, 이건 충분히 이해되죠. 신의 본질을
인간의 본질이었던 걸로 갖고 오잖아요. 그죠? 그 아우프레젠이라는 말이 원래 해체하다, 해소하다의 뜻도 있고, 음악에서 불협화음을 협화음으로 이행시킨다는 뜻도 있거든요. 아우프레젠에. 그 원래 신의 본질이라 했던 거, 종교적 본질이라 했던 걸 인간적 본질로 이행시킨다는 거예요. 포엘바는 바로 데리고 왔죠, 그죠? 그 포엘바의 종교 비판은 그런 거였어요, 그죠? 근데 인간적 본질을 이제 잘못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적 본질은 개별 개체에, 달리 말하면 개별 개인에 내재하는 추상물이 아니다. 포엘바는 인간적 본질로 이행을 시켰어. 그런데 그걸 어떻게 이해했냐면 개개인한테 다 들어있는 어떤 추상물로 압스트랙툼으로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 의지, 마음 이런 식으로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포엘바에 대한 비판이에요. 그러나 인간적 본질은 개별 개체에 내재하는 추상물이 아니다. 그것이 이제 인간적 본질이에요. 인간적 본질은 그 현실에 있어서, 여기서 이제 유명한 말이 나오는 거죠. 사회적 관계들의 앙상블이다.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해요. 이게 막스의 입장인 거예요. 45년에 선 포엘바와 하는 태제들에서 사회적 관계들의 앙상블이니까 뭐예요? 인간적 본질이라고 하는 건 이 개념 자체를 부정을 한 건 아니에요. 아닌데 이거는 사회적 관계들의 앙상블이에요. 따라서 사회적 역사적으로 계속 재규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 어떤 초역사적이고 초사회적인 어떤 본질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식의 입장으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말을 딱 하고 이러한 진정한 본질에 이어서 이제 이걸 비판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진짜 할 일은 인간적 본질은 그 현실의 사회적 관계들의 앙상블이다. 그러면 진짜 할 거는 뭐냐? 이 사회적 관계들이 어떤 건지 이걸 이제 비판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게 이제 사회에 대한 이 분석의 연구의 비판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나 이러한 현실적 본질, 진정한 본질의 비판에 들어가지 않는 포에르바는 따라서 1. 역사의 진행을 사상하고 추상하고요. 사상하고 종교적 심정을, 종교적 게미트, 심성, 심정, 마음이 종교적 심정을 그 자체로 고정시키며 하나의 추상적인 고립된 인간 개체를 전제하지 않을 수 없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진짜로 비판으로 들어가야 될 거는 이 인간적 본질이고, 인간적 본질이라고 하는 건 사회적 관계들의 앙상블이고, 근데 이거에 대한 비판으로 들어가야 돼. 그런데 포에르바는 그 비판으로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냥 종교적 본질을 인간적 본질로 이행시켰을 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적 본질을 사회적 관계들의 앙상블로 이해하지 않고 개개인, 고립된 개개인의 개체에 내재하는 추상물로서만 파악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역사의 진행을 사상해버린 거고, 역사를 안 본 거라는 거예요. 종교적 심정, 포엘바가 말하는 사랑이니, 우정이니, 계산은 이 종교적 심정을 그 자체로 고정시켜버린 것이며, 인간들을 사회적 관계의 산물로, 사회적 존재로 보는 게 아니라 낱낱의 추상적인, 낱낱의 고립된 인간 개체로서만 인간들을 본다는 거예요. 포에르바한테 유적 본질 가는 거, 유적 보편성 가는 건 개개인의 유로서만, 따옴표 치고 유로서만, 가퉁으로서만. 다시 말을 해가 인너라, 내적이고 슈툼, 무언의 말이 없는 많은 개체들을 자연적으로 묶는 일반성으로서만 파악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다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그 본질은 그 본질하는 건 이제 인간적 본질인 거죠. 포일바한테 인간적 본질이라고 하는 건 유로서만, 유는 뭐라 그랬어요? 아까 개별하고 대별시키면 보편성이라고 했죠. 보편성 달리 똑같아 이제 알게마인하이트인데 요걸 요것은 지금 이제 일반성으로 번역을 했어요. 독일의 알게마인하이트가 맥락에 따라서 일반성으로 옮겨야 될 때가 있고 보편성으로 옮겨야 될 때가 있는데 일단 그랬어요. 유로서만 그 본질이 보편성으로서만 유로서만 여기서 보편성 유를 이제 같이 썼어요. 그걸 이제 부연하는 설명이 어떤 유냐, 어떤 보편성이냐, 내적이고 말이 없는 보편성. 많은 개체들을, 더 달리 말을 할게요. 많은 개체, 개인을 옮길 수 있어요. 많은 개인들을 자연적으로 묶는 보편성이에요. 이게 유라는 거예요. 자, 포일바한테 인간적 본질은 보편성이, 인간적 보편성이에요. 보편성을 표현하는 게 유예요. 그죠? 근데 이 유를 어떤 식으로만 이해를 했냐면, 내적이고, 내적이란 말은, 아까 앞에서 한 말이에요. 추상적인 개개인들한테 내재하는 추상물로. 그런 의미의 내적이에요. 그 다음 좀 말이 없다. 침묵한다. 이건 뭐예요? 말은 뭐예요? 우리 대표적으로 언어잖아요. 인간은 의식적 존재라고 했을 때 의식적 존재는 언어적 존재이게 된 거예요. 언어적 존재라는 말은 곧 관계적 존재예요. 관계가 없으면 언어가 생길 필요도 없죠. 그죠? 그 침묵한다, 좀 말이 없다 소리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관계로서 안 본다는 거예요. 그 막스한테 의식적이라는 말은 이미 언어적이라는 말이고, 언어적이라는 말은 관계적이다 하는 말하고 다 그 속에 이제 결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 안 본다는 거예요. 포일바는 됐죠. 그러면 이해가 됐죠. 그거를 개인들을, 그걸 표현한 말이 개인들을 자연적으로 묶는 거라 그래요. 그죠? 나튜럴이 자연적 방식으로 이 사회적으로 묶는 일반성이 아니라, 아까 말했죠. 막스한테는 인간적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관계들의 앙상블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포일바한테는 유, 보편성이라고 하는 것,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개개인한테 내재해 있는 것들을 결합을 해낸 보편성이에요. 다 내재해 있는 걸 결합을 해내 관계가 아니에요. 그죠? 관계에서 성립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표현한 말이 자연적으로 묶는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 동물들이나 식물들한테도 유와 표변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아까 나비도 이야기했다시피 나비라는 유와 개체로서의 나비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나비들 사이에서 유가 성립하는 게 아니죠. 나는 비행한다 하는 어떤 나비의 어떤 본질이, 본성이 있어. 그걸 묶은 게 나비라는 유잖아. 나비라는 보편성이 되잖아. 포일바는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맞아, 이제 다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게 말이 끊기면 그거 해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해요. 그 다음에 7번 태제가, 요거는 이제 다 그 원문이나 이런 걸 궁금하신 분은 네이버나 구글 두드리면 번역문도 다 올라 있고 원문도 다 올라 있으니까 보시면 돼요. 7번 태제는 뭐냐면, 따라서 포일바는 종교적 심정 자체가 하나의 사회적 산물이라는 것을, 그걸 그 자체로 고정시켜 부탁했잖아요. 그 자체로 초역사화 시켜버린 거예요. 초사회화 시켜버리고. 그게 아니고
포에르바는 그랬는데 막스가 하는 말은 포에르바는 종교적 심정 자체가 하나의 사회적 산물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가 분석하고 있는 추상적 개인이 또는 추상적 개체가 하나의 특정한 사회 형태에 속한다는 것을 보지 않는다.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해요. 됐죠? 근데 그걸 안 보고 어떻게 종교 비판을 하지? 그 식으로 하는 거죠. 그 이제 이야기를 마저 할게요. 곧 끝나니까요. 근데 여기서만 봐요. 여기서만 보면 이제 딱 1년 사이에 44년의 경제학 철학 수고에서는 가퉁이나 가퉁스 베제라는 말을 막 썼다가 여기 와서는 유로서만, 포에르바는 본질을 유로서만 파악했다. 이래서 유 따옴표 쳤다 그랬잖아요. 이런 걸 딱 보고 이제 포에르바의 어떤 개념이나 용어에서 떠났다. 이렇게 봐야 되겠냐는 거예요. 꼭 유를 이미 경제학 추락 수고에서 쓰이는 유 자체도 이미 포에르바식의 유가 아니라는 식으로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유를 뒤에서 말하는 사회적 관계들의 앙상블, 사회적 존재 뭐 이런 거와 연결시켜서 얼마든지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입장이 충분히 있을 수가 있고, 앞에서 한 말 계속 지가 반복을 하는데 여기서 나온 식으로 유락하는 거는 포에르바식으로만 쓰이는 거고, 이런 개념 장치에서는 이미 이제 여기서부터 막상 떠났다. 이제 더 이상 이런 걸 안 쓰고 생산 관계니 뭐 교통 관계니 뭐 이런 식의 이제 개념들을 만들어내서 가는 그런 식의 막스로 갔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는 입장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근데 꼭 그런 식으로 안 봐도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 증거가 지같으면 아까 포에르바한테 보낸 편지에서 보다시피 막스는 그 당시에 이미 멘션 가퉁을 사회라 그랬잖아. 그 가퉁 사회로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가퉁이라는 똑같은 용어를 쓰더라도 포에르바에 관한 테제에서 막스가 비판하고 있는 그 유개념과는 다른 식으로 쓰고 있다. 자꾸 이제 그 말씀을 드리려고 이제 계속 이런 식의 똑같은 말을 반복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런 식으로 볼 수 있다.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봤을 때, 어쨌든 경제학 철학 수고에서 봤을 때, 가퉁스 베젠이라는 말은 인간과 인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인간과 자연의 관계까지도 총괄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아까 제가 가퉁스 베젠을, 가퉁을 그러면 인간적인 자연적 존재로, 그렇게 볼 때 인간적인 자연적을 사회적으로, 인간적인 자연적 이코로 사회적, 이코로 유적,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냐 아니냐고 봤을 때, 그랬을 때 이제 제가 가퉁스 베젠을 유적 존재라고 옮기는 게 어떻겠냐고 한 게, 그럴 때는 유적 존재로 옮기는 게 자연스럽다고 한 게, 유적 존재라는 개념은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인간과 자연의 관계까지도 총괄하는 개념으로 읽어낼 수도 있겠다. 읽어낼 수도 있고,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되니까 어디에서 많이 이게 또 다시 주목을 받겠어요? 이 경제학 철학 수고가 요새 같은 환경에서는 생태학이었어요. 그래, 이 경제학 철학 수고가 경제학 철학 수고가 32년에 발간됐다 그랬잖아요. 1932년에 발간이 됐고, 1932년에 발간이 됐다가 동구 막시즘 쪽에서는
배제가 되는 텍스트 비슷했고 서구 막시즘으로 흘러갔다 그랬잖아요. 서구 막시즘으로 쭉 흘러가서 서구 막시즘 내 한때 소외론이 엄청 우리 70년대 80년대만 해도 소외론, 소외 뭐 그런 개념이 엄청 왕성하게 쓰였잖아요. 학술서들도 많이 나오고 그랬거든요. 연구서들도. 소외론이 막 전성기를 누렸어요. 그럴 때 그 중에 이제 전거가 되는 텍스트가 이 막스의 경제학 철학 수고였어요. 이랬다가 이게 이제 깨져 버려요. 그 당시에 또 이게 왕성하게 쓰였던 이유 중에 하나가 자본주의, 막스는 순전히 이제 자본주의의 사적 소유에서 그 비밀로서의 소외된 노동을 분석하기 위해서 이 소외라는 그 개념을 동원을 했는데 사회주의 사회를 비판하는 데 많이 쓰였어요. 어떻게 쓰였냐면 동구 사회주의 사회는 다 계급 없는 사회라 그러잖아요. 그럼 사회주의권 내에서의 막시스트들이나 서구의 막시스트들 중에 계급 없는 사회 하는 거하고 소외가 극복된 사회를 좀 다르게 보는 거예요. 설사 계급 없는 사회라 하더라도 사회주의 사회는 아직 소외가 극복된 사회는 아니다라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외론이 현실 사회주의를 비판하는 틀이 돼서 그것도 막스에 의거해서 비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도 사용이 됐어요. 그랬는데 이게 70년대부터 좀 막 무너져 버려요. 70년대부터 이제 서구 좌파 중에 그런 계통을 크게 봐서 휴머니즘적 막스주의라 그래요. 뭐 인간주의적 막스주의, 뭐 휴머니즘적 막스주의라 한 그 계열이 있고 그 계열에 속하는 사람이 루카치예요. 그 계열이 하나 있다면 다른 쪽의 계열이 이제 생겨나요. 그게 60년대부터 생겨난 게 구조주의적 막스주의의 흐름이에요. 그걸 대표하는 인물이 알투이시고 구조주의적 막스주의가 생겨나면서 구조주의적 막스주의에서 이제 비판을 하는 게 경제학 철학 수고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죠. 이 본질주의적인 걸 읽어요. 소외론 같은 걸 아까 이야기했던 식의 본질주의적이고 목적론적인 걸로 그런 식으로 읽고 그 다음에 이거는 헤겔과 포일바의 영향에서 아직 못 벗어난 그 문제 틀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고 있는 막스로 봐요. 그러면서 소외론이 막스주의 내에서도 이론적으로 허물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허물어지기 시작을 하고 80년대 들어와서 어느 순간 소외론이 점점점 사라져버려요. 막스주의 담론 내에서. 막스주의 담론 내에서 소외론이 점점 사라졌다 소리는 막스주의 자체가 80년대 들어오면 이미 서구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이미 쭉 이제 힘이 떨어지는 담론이 돼버렸다 그랬잖아요. 그 이제 그 이제 구조주의적 막시즘이 어디로 가냐면 이제 포스트 막시즘으로 가요. 포스트 막시즘이 또 어디로 가냐 하면 포스트 구조주의로 가요. 이러면 이제 더 이상 막스주의가 아니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까지 쭉 가게 되면서 소외론은 이제 완전히 그 포스트 막시즘으로 간다 이 소리는 이미 이제 거기서부터 계급 적대 이런 거, 사회 개념 이런 걸 부정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 쭉 가버리면 소외론이, 막스주의적 소외론이 설 자리가 없어져 버릴 수가 있어요. 이런 식의 이제 서구의 이론적인 주된 한 흐름이었어요. 그런데 다른 한 갈래에서 1990년대, 그 다음에 2000년대부터 한 갈래에서 막스주의 내에서 막스주의적 생태학이 형성을 해내려는 흐름이 있어요. 아직 좀 미약한데, 루카치가 막스의 이론을 보편적인 이론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입장에서 막스주의 미학도 가능하다. 그런 입장을 견지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이전의 막스주의자들이 예술이나 미학적 문제를 다룰 때는
막스주의 내에서가 아니라 다른 데서 이론을 가져와서 결합을 시켜서 이야기를 했는데, 루카치 같으면 막스주의 내부에서 막스주의 미학도 가능하다, 이런 입장이라 그랬잖아요. 똑같이 우리도 생태학, 생태이론 뭐 이런 거 하면 막스주의는 오히려 반생태학적 담론으로 읽혔어요. 그전에만 해도 주로. 왜냐하면 뒤에서 우리가 살펴볼 생산력주의 같은 거예요. 자연의 지배에 이 힘을 이제 극대화시키는 걸 인간의 진보로 봤고, 그러면서 생산력의 발전을 무조건 긍정적으로만, 진보적인 걸로만 보잖아요. 막스한테도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생산력은 끊임없이 성장하는 걸로 보잖아요. 그게 진보예요. 진보의 여러 측면 중에 하나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생산력주의로 나아가면서 환경의 파괴로 가는 거잖아요. 절제되지 않은 뭐 이런 식, 그런 식으로 이제 막스주의 담론을 반생태학적 담론으로 이제 보는, 그 막스주의적 입장을 가진 사람들도 생태 문제, 환경 문제에 이제 문제의식을 끌어안으려면 막스주의 바깥에서 이론을 가지고 와야 된다. 그거는 이제 마치 미학을 결합시키려고 했듯이 이런 식의 이제 생각들이 있는데, 한쪽에서는 막스주의 내부에서 막스주의적 생태학이 가능하다라는 입장을 견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보는 게, 중요하게 보는 게 이 경제학 철학 수고예요. 이미 이어서 사회라는 개념이 달라요. 뒤에 아까 포에바 태제만 보더라도 우리가 그냥 얼핏 보면 인간적 본질은 사회적 관계들의 앙상블이다 했을 때 그 사회적 하는 말, 사회적 존재가 의식을 규정한다고 했을 때 그 사회적이라는 말, 이거는 자연과는 뭔가 독립되어 있는 영역같이 우리한테 들어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읽어왔고, 그런데 경제학 철학 수고에서 이미 막스한테 이 사회적이라 하는 거는 제일 앞에서 말했다시피 인간과 자연의 베전스 아인하이트를 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회 개념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런 관점에서 이후의 막스도 또 읽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면 이런 관점에서 생태학적인 관점들을 얼마든지 이렇게 발전시킬 수 있는 단서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식의 입장을 가진 사람한테 이 책이 다시 이제 주요하게 이제 들어와요. 마찬가지로 소외론도 그래요. 소외론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80년대부터 어느 중간부터 사라졌부터 했는데 2000년부터 들어와가 다시 독일에서, 다른 나라는 잘 모르겠는데 소외론이 다시 이제 중요한 책들이 나오고 다시 연구가 본격적으로 몇몇 연구도, 그전에는 본격적 연구도 거의 없었는데 이게 이제 다시 부상을 하기 시작해요. 그럼 부상을 한다 해봐야 옛날에는 우리가 70년대, 60년대 뭐 이럴 때만 해도 이론 지형이 워낙 단순했기 때문에 뭐가 하나 부상한다 하면 그게 막 굉장히 이래 주류가 엄청난 논의에 엄청난 지형을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은 논의 지형이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뭐 부상한다 해봐야 한 데서 이제 논의가 된다. 이전에 논의조차도 안 됐다가 이제 논의가 돼서 거기서 건질 수 있는 것들이 있다, 이런 정도가 됐다는 거죠. 소외론도 소외 개념을 버리는 거는 그 본질주의니 목적론이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소외 개념을 버리뿌는 거는 마치 이제 그 형이상학적인 그런 이해 때문에 다른 식으로 형이상학적이지 않은 소외 개념으로 만들 수 있는 가능성까지도 갖다 버리뿌는 그런 결과를 나왔다라고 이제 보면서, 소외 개념을 가지고는, 소외라는 개념은 일단 1차적으로 주체, 인간의 어떤 상태하고 관련된 거잖아요. 인간의 상태, 이거는 단순히 이제 심리적이고, 정서적이고, 그 다음에 그 윤리적이고, 뭐 이런 주체의 상태뿐만이 아니라 그걸
사회적 관계, 사회 구조하고 결합시켜서 보는 게 그 개인, 주체, 뭐 이런 문제하고 사회를 주체 쪽에서 봤을 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진 개념이 소외 개념이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애당초 마르크스한테 소외 개념은 그런 식으로 쓰였으니까 관계에서 형성되는 걸로 봤잖아요. 그런 식의 이제 소외 개념을 지금 현재 자본주의적인 어떤 현상들, 심리적 현상, 윤리적 현상, 정신적 현상들을 사회 구조와 연결시켜서 설명할 수 있는 개념으로 소외 개념을 다시 되살릴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연구들이 다시 이제 나오고 있더라. 뭐 그 정도. 그런 식 정도로 이제 요 가퉁스베이젠 가퉁하고 이 소외하고 이제 관련된 것 이야기는 그 정도로 그냥 이야기하고 이제 이야기하실 거 있으면 이야기를